여야 정치권이 설 민심을 토대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내세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가 설 민심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왔습니다. 긴 설 연휴를 두 분 다 보내고 오셨을 텐데 어떻게 듣고 오셨습니까? 예, 뭐 다들 걱정들이 많으시죠. 예, 정치 상황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서 또 뭐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결국은 잘 버텨야 된다. 잘 버티면서 뭔가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잘 준비를 하자. 이런 덕담 아닌 덕담을 서로 나누면서 연휴를 보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같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께서 일상으로 좀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국민들의 일상이 많이 깨진 거죠. 이거 부정선거에 빠져서 대통령이 비상경멸은 명목으로 이제 내란을 일으키고도 계속해서 확신범인 것처럼 내란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근데 언제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가슴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더 이상 이제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맞다 틀리다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바로 안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머리를 맞대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 결국에는 민생이란 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가 마비된 부분, 여기에 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돼서 내 일상을 찾고 싶다. 그게 가장 큰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야 모두 이제 민생을 강조하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특별법 관련 법안 처리를 좀 우선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어요. 실용주의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흥묘 백묘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고양이한테 생선을 못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덩샤오핑 그분이 얘기했던 흥묘 백묘론을 들고 나오면서 갑자기 실용주의를 택하겠다 이렇게 우클릭이 아닌 우측 급변침을 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뭐 환영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본인이 주장했었던 여러 얘기들을 별 설명 없이 갑자기 바꾼다고 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당연히 궁금증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마치 현재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지지층을 향해서도 본인이 주장해왔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바꿀 때는 정확하게 그 이유라든지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은 지지층 내에서도 또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국민 대다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너무 빠른 선회를 보이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아직까지 뭐 당내에서 불만은 찾아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선언적인 의미지 선언을 해놓고 나서 이게 실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정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자꾸 여당에서 왜 갑자기 뭐 막 바꾸냐 못 믿겠다 하는데 이게 뭐냐 흥묘 백묘 뭐 그다음에 그 실용에 대해서 뭐 그 최근에 뭐죠 민생 회복 지원금까지 추경 부분이 그렇다 걸림돌이 난 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이게 실용입니다. 실용. 실용이라는 것은 가치나 이념을 따지지 않고 먹사니즘에 근거한 실용으로 가겠다. 우리가 그동안 보수와 진보에서 이념적 가치에 매몰돼서 한 가지만 고집하고 이 한 가지 고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편에서 반대하면 서로 이제 힘겨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물러서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정치가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중도 확장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었겠지만 정치가 이대로 어떤 대결 구도로만 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뭔가 실용을 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내려놓은 것이고 네. 흥묘백묘에 대해서 공산주의 운운하는 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대한민국의 유교 문화, 뭐 불교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녹아 있으면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좀 색깔론을 칠하는 건 아니고 고양이에게 생선은 못 맡긴다. 이재명 대표는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부는 되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기본소득 부분도 바꾸는 네. 거고 지금 민생지원금도 전 국민 25만 원 이 얘기 있었는데 추경하는데 만약 어려우면 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결과적으로 중도층 표심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침해 표심을 생각한다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분석일 거고요. 이제 뭐 더 나가면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어떤 그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함에 있어서 지권의 영역 자체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지지층만 가지고는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 지지층만 가지고 여당에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중원에 있는 중도층을 잡는 게임인데 그러면 중도의 민심을 가져오려면 우리층 지지층에 대한 이념적 가치만 고집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그걸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과감하게 본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실용과 먹사니즘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를 바꿨다라고 봤을 때 이게 비판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까지 포기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본질을 건드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그냥 뭐 민생지원금, 뭐 지역화폐, 기본소득. 뭐 기본소득 네. 이게 이재명의 경제정책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동안 쭉 그렇게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이걸 다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동안의 이재명은 어디를 간 것이고 이렇게 본인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를 쉽게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라면 그동안 본인이 했던 얘기를 조금 수정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정체가 뭐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기본소득 이것은 뭐 약자를 위해서 자기가 한다든지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다든지 지금까지 계속 좋은 말만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중도층을 겨냥해서 이것을 포기한다. 그동안의 이재명의 정치는 어디를 향했던 건지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근본적인 좀 물음의 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은 뭐냐? 이게 정치의 불필요한 고집에서 나온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게 확증 편향의 신념 영역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따지고 보면 지난 대선 때부터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바를 내려놓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정치의 구도가 양극화로 가고 내 말이 무조건 옳아야 되고 내 말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과연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맞느냐라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비판의 여지, 뭐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까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욕을 먹고 말지. 내가 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지원금을 내려놨을 때 뭔가 여당과의 협치가 되고 국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실용주의로 가겠다라는 차원에서의 판단이라면 이 부분도 여당 내에서는 한번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같이 좀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특검법에 대한 제기 요구를 아마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제2 요구를 뭐 하셨다고 볼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2 요구, 제2가 이루어지겠죠.
지난번에 198표 찬성에 기권 한 표가 있어서 198.5 정도까지 갔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좀 숫자가 찬성표가 좀 적을 걸로 예상합니다. 일단 여야 대치 구도가 더 격화됐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고 최상무 권한대행이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쭉 들으셨지만은 결론적으로 여러 뭐 위헌 요소라든지 절차적으로 통과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여러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추가된 것은 이미 검찰에 의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마당에 특검이 출범할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이 전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특검이라 할지라도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다른 죄명을 들어서 기소를 한다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뭐 외환죄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검에 필요한 여러 뭐 시일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절차적으로 이 복잡한 부분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특검을 또 설치해야 되느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해서 당연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권한대행이 이제 제2요건을 행사한 거로 봐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빨리 처리해라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 들은 것처럼 이게 이미 기소가 됐는데 실익이 있냐라는 부분이 좀 제일 크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익을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두 번째 올라간 것이고 최상무 권한대행도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해는 됩니다. 본인도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 아예 그냥 방관자는 아니었잖아요. 쪽지도 받았고 국무회의 참석도 했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는 게 좀 우려스러워서 안 하나라는 오해를 살 만큼 특검에 대해서 너무 이 거부 사유가 비논리적입니다. 여야 합의를 안 돼서 못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합의가 된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30번 이상 썼잖아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여야 합의가 됐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이 여야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그거는 낙타한테 바늘구멍 통과해서 와라.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발언.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국민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들이다. 그러면 내란 특검의 실의를 떠나서 내란 특검을 출범을 시켜놓으면 추가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머지 사람들 외에 또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특검을 통해서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내놓은 특검 자체가 기한도 줄였고 외환죄도 뺐고 내란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임명 자체도 3자 추천을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인지사건 부분들이 무엇을 다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지금 뭐 위원적 교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지금 첨예하게 다투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공수처하고 검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소라든지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 이 본안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특검을 통과시킴으로써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국회로 무책임하게 다시 넘겨서 다시 표결하세요 하는 것은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지금 그래도 임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과 전국 안정에 책임이 있는 분인데 조금은 무책임한 어떤 또 국회를 떠넘기기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뭐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다시 넘어왔을 때 재결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결이 안 되는 경우에 새로 또 법안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카드를 또 꺼내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민주당의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에 대한 판결 자체가 굉장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달 반에서 두 달입니다. 그다음에 특검 자체는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해서 뭐 1년 뒤에도 되고 2년 뒤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검찰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부분들 이거를 좀 이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갈등과 분열을 좀 조정해 가면서
일단은 민생과 경제 회복 중심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자세로 좀 견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진행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하지 않는 쪽의 기류가 높다라는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법안을 또 한 번 내는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게 논의되지는 않고요. 아마 거부권에서 국회로 오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합리적 판단을 했을 때 저번에 이제 198 정도 됐으면 좀 오라고 하셨는데 네. 뭐 한 201, 2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저는 조금 더 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은? 이미 시기를 놓쳤죠. 내란 특검법 1차 때 뭔가 본질에 접근한 내란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다면 네. 통과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계속 보여졌던 민주당의 그 급진성 그리고 욕심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특검법을 만들어서 거의 특검청을 만들려는 시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미 지났고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미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아무리 이 특검의 설치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찬성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현 박찬대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 당 설득할 노력을 할 리가 없고 아마도 제2 요구가 들어와서 국회에서 이제 상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또 강경한 발언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뭐 제3, 제4의 특검법을 내겠다. 아마 이런 수준의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질 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최상목 대행의 제2호권으로 넘어왔었는데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지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저희와 이제 정부에서 낸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주 모욕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막 증액을 요구하면서 굉장히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행보를 민주당에서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 하면서 예산 삭감했던 방침에서 다시 또 급변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러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건 제가 이해하는 거고 국민 일반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한 그리고 더 적확한 그리고 더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급변침을 하더라도 대중에게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진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미지를 생각을 할 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치 행보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추경. 추경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기 위한 비판을 하는데 신경은 쓰이겠죠. 민주당이 유력한 대권 주자고 이재명 대표를 뭔가 계속해서 이미지를 추락을 시켜야 그나마 본인들의 어떤 차후의 조기 대선에서의 여지가 열리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나 국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의 본연의 목적은 국민들의 삶을 정말 좀 평온하고 또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의 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지역까지 다 버리면서 실용을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성과잖아요. 이거는 고집하면. 내가 이거를 끝까지 이뤄내면 내가 된다고 했지 하고 성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내려놓고 버리고 네.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먼저 더 그냥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내민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치의 기본 매뉴얼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냐? 단적으로 의료개혁을 보시면 됩니다. 의료개혁을 내가 이게 내 성과야. 근데 국민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아우성 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응급실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데 아니야.
이건 내 성과로서 한번 보여줘야겠어. 일단은 국민들이 희생이 돼도 내 성과가 중요해. 이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추경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미지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있어서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예산 합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건 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은 추경대로 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지를 깎고 싶으면 다른 걸로 깎아라. 국민을 볼보로 깎는 것은 조금 정치권에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심판이 재판관의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 편향성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헌법재판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재판관 8분의 생각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다시 복귀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성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주당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게 맞죠. 그런데 물론 이념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좌우가 균형을 맞춰서 뭐 법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긴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에 보여줬던 그 SNS 상에서의 여러 가지 본인 생각들 그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선명성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만큼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좀 발견이 됩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문형배 재판관은 판사였었고요. 그 생각이 몇 년 사이에 뭐 바뀌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또 그 개인적인 생각이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진행될 판결에 또는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또 현재 정치 상황과 부합해서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은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헌재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헌재를 자극할 필요는 전혀 없죠. 헌재를 자극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희가 좀 우호적으로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헌재에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방금 전에 헌재 공보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어떤 SNS상에서의 얘기와 헌재의 결정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으로 그냥 딱 끊었는데요. 국민은 그 끊는 그 사이 중간 지점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 문형배 재판관 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이 국민들께 제시돼야 하지 않느냐. 워낙 중요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치적 편향성. 그러니까 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선동 원내대표가 율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는 반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의 축을 아예 흔들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점잖게 불편함을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관여하지 마라. 사법부의 권능과 판단에 있어서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고 관여하는 것들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내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방탄하고 동조하는 듯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헌법재판관의 신빙성까지 신뢰도까지 흔들어버리면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지경이 됐냐면 대한민국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상권 분립의 견제 체제 안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부가 입법부를 정치적인 견제 균형이 아닌 군과 경찰을 투입해서 물리력으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입법부인 국민의힘 자체가 물리력은 아니나 최소한 정치력을 가지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어요. 재판관들은. 그러면 이 또한 힘은 아니어도 뭔가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 체계를 흔드는 일이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본인들 입장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흔들고 재판소를 흔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저는 더더욱 이게 더 어지러워지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 일정은 더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은 묵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의 그 두 분, 권영세, 권선동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본인들의 책임 이런 것들을 망각하지 않는 행동들 이걸 좀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전략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 일각에서 나온 것좀 앞서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회피제도나 기피제도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단 말이죠. 네, 기피 신청은 한 번밖에 못 해요. 네.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 번 했고 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뭐 회피가 가능한 그런 상황은 이제 없는 거고 자진해서 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발표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관 중에서 회피가 될 만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심리에서 빠질 분은 안 계시다. 그럼 8명 체제 그대로 심판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앞서서도 이런 부분을 흔들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판결을 보면 딱 4대 4로 나눠지면서 네. 성향이 워낙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향이 고루고루 배치된 게 헌법재판소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3대 3대 3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집권 쪽에서 집권 세력들이 임명하는 셋. 그다음에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임명하는 대법원 셋. 국회 여야에 있어서 합의의원 셋.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진보 보수 중도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성향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거는 이제 뭐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떻게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합의 기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어처구니 일을 하냐면 그러면 본인들이 보기에는 아, 진보 성향이 있어? 저분도 좀 드러내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보수 성향이죠. 이게 정당하고 정의롭고 민주주의의 법칙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탄핵을 이거를 기각해버리면 그 다음 대통령들도 비상계엄을 통치 수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런 점처럼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재판관을 회피하세요 해주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재판관을 공격해서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제대로 쓰겠습니까? 사회혼란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은 존중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내일이잖아요. 내일 보면 이제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헌재가 결정한 바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한 부분이 위헌이다 했을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재 기류로 봐서는 9명 체제로 완벽하게 구성을 해서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야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완벽하게 수긍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요. 물론 봐야 됩니다. 결과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두 분만 임명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자꾸만 언제는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또는 여야 합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재판관들의 성향 부분 이것과도 맞닿은 지점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왔었어요. 좌우가 섞여서 헌법재판소 구성이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특정 연구회에 소속된 판사 출신들이
헌법재판소를 많이 구성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판단을 일단 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지켜볼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특정 연구회라고 얘기하면서 권영세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 우리 법 재판소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판단하는 그 가장 존중해야 될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비아냥을 대는 게 과연 정치권의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맞는지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성향 자체를 의심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출신으로 할까요? 8명 중에 7명이 서울법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 나왔죠.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에 변호인들이 서울법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심이 안 갈까요? 끊임없이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 간의 연관성과 발목 잡기를 한다면 사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헌재에서 그 심리를 진행했죠. 그래서 그 마은혁 후보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이 문제가 없다라는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문까지 들여다보면서 왜 국민의힘에서 공문까지 썼고 여야 합의가 된 후보를 여야가 합의 안 됐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여야 합의로 끝난 사항을 뒤늦게 뒤집었고 그 뒤집은 사안을 권한대행이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임명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2월 3일 날 나머지 이제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아마 임명을 하도록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일단은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이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헌재법 50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보석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헌재는 일주일에 2번 변론기를 열지 않습니까? 네.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재판이 최소한 일주일에 1번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주일에 사흘을 헌법재판소 법원을 번갈아 가면서 방어를 해야 돼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좀 불리하다. 특히나 탄핵 심판이 파면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같은 트랙에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그 51조에 따르면 동일 사건이 진행될 때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물론 강행 규정은 아니죠. 재판부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구를 할 그럴 전략으로 보이고 또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 청구도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인데 적어도 지금 헌재에서 심판을 정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재판부 이제 배당된 형사 사건 관련해서도 과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 부분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윤 대통령 측 또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이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하는 일이니까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입장들 방어권 보장을 해달라고 뭐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혐의를 저질러서 저 정도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방어권을 준다고 봅니다. 나머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방어권을 얼마나 행사했는지 돌이켜 볼까요? 뭐 김영훈 전 장관 다 이미 구속돼서 재판에 들어갔고요. 뭐 조지호 경찰청장은 병보석 나오긴 했으나 그거는 혈액암 2기입니다. 나머지 장성들 다들 그냥 구속됐어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뭔가 형량을 줄이거나 어떤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최대한 주어진 내에서의 방어권 행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크게 국민들이 다 봤죠. 43일을 관저에서 버텼습니다. 그 정도 방어권 줬으면 다 준 거 아닙니까? 할 거 다 했잖아요. 체포적 부심,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있지도 않은 거를 끌어다가 다 설명도 해줬어요. 법원에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법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나오세요. 안 나왔잖아요.
경호처 저기 사병처럼 굴어서 결국엔 경찰들 수천 명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저는 이 정도의 방어권이라면 대통령이로서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모든 거는 다 해줬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 탄핵 심판 중지 헌재법 52조에 따른 형사재판과 헌재의 재판에 충돌될 때는 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저는 재판부가 헌정질서에 조속한 회복이라는 판단 하에 굳이 그렇게 할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여당의 헌재 흔들기 그것까지 가미된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고요. 보석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판부가 시작됐는데 윤 대변인 말씀대로 그거를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줄 리는 만무하고 증거인멸과 혐의 부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둘 다 방어권을 행사는 할 수 있으나 그 방어권이 그렇게 효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네, 민주당 얘기 한 가지 더 해보죠. 김경수 전 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설 명절을 맞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른바 과거 명문정당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일단은 포용, 통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통합과 포용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통합과 포용은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늘 화두입니다. 통합, 포용, 혁신, 개혁, 국민. 이거 너무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거는 말보다 실천을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왔어요. 그거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통합과 포용을 가져왔던 정치 세력은 나중에 다 국민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저는 꼽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연임을 한 상황이고 연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독선적이고 일극이지 않냐라는 당내 비판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총선을 치르고 나니 쑥 들어갔죠. 하지만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마당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혼자서 조기 대선을 그냥 가야 되냐라는 측면에서는 당의 체제를 좀 정상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또 다른 목소리다. 그러면 다양성을 갖는 당이 민주당이었다면 그 다양성을 조금 더 주입하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닌 민주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약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저는 뭐 굳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나 이재명 대표가 불쾌할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습니다. 통합과 포용을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으니 한번 그 변화의 시도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통합과 포용 메시지. 문 전 대통령은 정치를 떠난 분이에요. 본인은 안 떠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두 분이 만나는 거 뭐 항상 반복되니까 과거 화면 틀어줘도 똑같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저 만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나와야 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치욕을 느끼면서 당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해서 뭐 예 아니요라든지 뭐라도 답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도 답을 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변인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포용력이 넘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